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북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추석 특집 겸 오늘 우리 그 책 작가와 책을 쓴 작가와 직접 모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요거 카메라 보이시죠? 네, 요거 대한민국의 항공을 말한다를 쓰신 집필하신 우리 유호상 작가님을 소개하면서 인사를 또 우리 같이 들으면서 오늘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호상 작가님 모셨습니다. 자, 카메라 혹시 한번 보시고 인사할 때 카메라 한번. 안녕하십니까. 저랑 좀 친해요. 예전에 우리 방송 몇 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기자라고 부르는데 작가님이 편하시죠, 그죠? 네. 이 책을 쓰신 우리 유 작가님을 모시고 좀 뒷얘기도 좀 들어보고 어떤 내용이 담겼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작가님 반갑습니다. 이 책은 반갑습니다. 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 책은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학술 총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나라의 항공을 처음에 우리나라 항공을 뭐랄까요? 항공의 태동기? 태동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기여를 하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을 저희가 25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직접 인터뷰를 해서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고 그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한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서는 우리가 뭐 서점에서는 만나볼 수는 없어요, 그죠? 총서라는 것이 이제 박물관에서 발행한 거기 때문에 판매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있고 대신 이게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박물관의 홈페이지에서는 저희가 누구나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책 개념. 오디오북. 오디오북으로도. 그러면 박물관은 항공박물관, 김포에 있는 국립항공박물관 가시면은 또 책을 직접 접할 수도 있고. 2020년에 이제 12월에 초판이 되고 쪽수는 한 319쪽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 25분 정도를 우리 유 작가님이 직접 가서 만나보고 이렇게 또 정리가 된 책인데요. 그 유명인도 있어요. 유명인,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대부분 이제 좀 전문 분야에서 워낙 전문적인 좀 분야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이제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그분이랑 이제 우리 또 달인 개그맨 김병만 씨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우리 또 이제 그 하늘, 그러니까 항공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우리 아동들도 꽤 많아, 그죠? 보면 꽤 많더라고. 그런 어린이들한테도 아주 좋은 책이 될 것 같고,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굉장히 좋은 책이고 보니까 보잉 코리아 사장, 그 다음에 델타항공 아시아 태평양 부사장 한국에 그죠? 우리 또 직접 유 작가님이 또 평소에 좀 친해. 그래서 뭐 친한 것 같아. 아무튼 내가 전해 들은 바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좀 한 25명 정도 이렇게 좀 그 인터뷰로 엮은 책인데 아무튼 자, 어떻게 우리 유 작가님이 참여하시게 됐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책을 편찬을 하게 된다라는 계획을 갖고서 제가 지금 월간항공에 있는데 이제 월간항공을 통해서 이게 발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선정을 해야 되겠죠. 25명을. 그러니까 주제가 이 총서의 주제가 우리나라의 항공을 말한다라는 개념을 저희가 이제 정했는데 거기에 맞는 인물들을 25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라고 하면 일단 이 25분을 선정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뭐 기준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기준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거기서 혹시나 탈락이 되신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또 잣대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항공의 어떤 뭐랄까요? 업적이라 그러면 너무 또 거창하긴 한데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하신 분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느 특정한 부분에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5개 챕터를 나눴는데
그 각 분야별로 골고루 균형 있게 그분들을 선정하고 또 저희가 선정한다고 해서 그분이 또 되는 것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되신 분들이 모두 각자 자신들이 아는 분들을 한번 섭외를 하고 그런 과정을 좀 길게 거쳤죠. 예. 잠깐 저희가 25명 많지 않으니까 25명을 일단 제가 한번 쫙 일률적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번 읽어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많은 분은 아니니까 일단 박정규 사단법인 안창남 기념사업회장, 권현 권기옥 선생 유족, 한우성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방광선 공군역사기록관리단장, 노영탁 노백린 장군 유족, 김준명 한국항공우주산업 상무, 서기만 주식회사 베셀 대표이사,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 그 다음에 에릭 존 보잉코리아 사장, 최영자 전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이상희 항공우주기술협회장, 마테오 쿠시오 미국 델타항공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부사장, 강동석 전 국토교통부 장관 겸 초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영덕 전 대한민국 항공회장, 함기선 한서대학교 총장, 이원익 에어버스 국제협력 절충교역 담당 상무, 이재우 건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부 교수, 김승조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겸 서울대 명예교수,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김창건 블랙이글스 리더 조종사, 김병만 방송인, 노승영 월간항공 주필, 윤세한 주식회사 해안건축 대표이사, 장인경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장, 마지막으로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장, 이렇게 25명인데 야, 소개하다 보니까 제가 책을 읽었을 때 그 기억들이 부분적으로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선정 작업까지 하고 단순히 이제 찾아가서 섭외까지 돼서 단순히 찾아가서 인터뷰만 하고 인터뷰한 거를 뭐 텍스트로 정리를 하는 거라고 쉬운 작업일 거라고 아마 생각이 되실 수 있지만 이게 결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똑같이 얘기를 들었어도 항공에 관련된 좀 나름대로의 지식도 그리고 전문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작업 같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뭔데 하셨던 일, 또 해오고 계신 일들이 뭐 이쪽 관련한 일들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고요. 뭐 과정 중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뭐 아무래도 항공이라는 한 분야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느끼기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는데 뭐 그 내에서는 또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사실 좀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전혀 뭐 접하지 못했던 분야의 분들과 얘기를 들어보고 또 그분들의 어떤 기억이라든가 또는 그분들 지식을 접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좀 배우는 느낌도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거 물론 그거를 정리하는 전부 다 녹취를 하면서 그걸 다시 또 집에서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또 이거를 또 읽기에 좋게 편집을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 과정이 굉장히 배우는 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보람이 있고 괜찮았던 그런 기억입니다. 좀 인상이 깊었던 인터뷰의 뭐 대상자 참여하신 분들 누가 혹시 좀 있을까요? 여기 지금 5개 챕터 중에 뭐 각 챕터별로 한 분 정도씩 특히 물론 다들 인상이 남지만 그러시죠. 특히 더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챕터 1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박물관에 이제 오원재 연구사와 같이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한우성 재외동포 이사장님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거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강조하신 게 책을 딱 2권을 내셨는데 그 2권이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고
저희가 봤을 때도 굉장히 저희가 사실 인터뷰하기 전에 그 책도 전부 봤거든요. 보고 갔는데 굉장히 책의 내용이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책을 굉장히 잘 쓰셨다, 취재를 잘 하셨다라고 했더니 책을 잘 썼다기보다 그 취재 기간을 굉장히 길게 두고 정보나 어떤 자료를 모아온 결과다라고 하시면서 이분이 본인의 어떤 이 책을 쓸 당시 아니면 지금 내용을 취재를 할 당시에 본인이 이제 그만한 조건이 좋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강조하신 게 이제 저널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행히도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그래서 시간을 길게 두고 했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공감을 했죠. 그 말씀 잘해주셨는데 제가 그 한우성 이사장님 인터뷰한 내용 중에 가장 좀 와닿았던 게 다른 나라는 민간 항공 먼저 되고 군항공으로 발전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이제 독립 운동을 한참 하고 그럴 때니까 군 항공이 먼저 발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항공으로 이렇게 발전했던 요게 난 몰랐는데 그죠? 네. 독특한 부분. 진짜 들어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항공 산업에 있어서 뭐 좋다 나쁘다 결정 요인은 아니죠. 그죠? 어떻게 봐야 돼 이런 거는? 글쎄, 그럼 뭐 제가 뭐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아무래도 그 군의 필요에 의해서 먼저 발달하다 보니까 뭐 어느 쪽이든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민간 항공 분야가 아직도 별로 발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레저 같은 거. 우리나라 발전 못한.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땅도 좁고 남북 분단이라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항공을 즐기는 어떤 레저 부분이 굉장히 이제 발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영국이랑 뭐 유럽 쪽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쪽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변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항공을 즐기지 못한다는 부분이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이어서 또 하나 그 텍스트가 있는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나라는 이 호기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 당시 이제 독립 절실한 애국심 이것도 아주 마음에 와닿더라고. 이게 정리를 유 작가님이 잘하신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둘 다겠죠. 아무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두 번째 그 챕터에서는 혹시 좀 인상에 남으신 분들이 좀 있었을까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서기만 대표님 이분은 지금 잘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항공기를 제작하는 회사가 이제 큰 대기업 개념으로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있죠. 카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고 그 밑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작은 규모의 어떤 항공기 제작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 베셀이라는 곳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사실 이쪽 분야에서는 꽤 잘 알려져 있고 지금 기반을 갖춘 회사거든요. 근데 이 베셀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비행기가 있고 또 최근에는 뭐 드론이나 뭐 이런 무인 항공기 분야도 하는데 중요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회사구나 싶었는데 이 대표님께서 굉장히 항공 분야에 뭐 열정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하시는 것들 단순히 그냥 이걸 사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나라 항공 레저 쪽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이제 경비행기를 직접 보급을 하고 그죠? 제작, 보급하고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데 좀 어느 정도 헌신을 하시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하늘 땅덩이 좁듯이 뭐 땅덩이가 좁으면 당연히 하늘도 좁은데 이게 언제쯤 참 우리 대중 속으로 이렇게 딱 대중화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분도 있다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 같고요. 또 있을까요? 그리고 뭐 3장에서는 강동석 전 장관님, 뭐 장관님보다는 이제 초대 인천국제공항 사장님으로 이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분을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 25명 중에서 제일 사실을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겨우 이제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역시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분이 뭐 보통 공기업 사장이라고 하면 보통은 낙하산인 경우가 많고 해서 죄송하다. 내가 인터뷰 직접 하신 분인데 낙하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기업 사장 그러면 보통 그 회사의 어떤 본업에 대해서는 잘 지식이 좀 짧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하다가 딴 데 가시고 그런 경우가 많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분은 뭐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를 딱 이야기만 해봐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읽어봐도 알겠더라. 그 중에서 우리가 녹화하기 전에 좀 얘기를 나눴지만 진짜 이 우리 강동석 그 초대 인천국제공항 사장 하셨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하신 우리 강동석 장관님 겸 사장님인데 구구절절이 이게 참 이 와닿는 내용이 참 많아요. 보면 런던 히드로 같은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붐비는 공항 같은 경우는 활주로가 한 개당 비행기 이착륙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당 70회인데 우리는 40회 수준이래요. 그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가 적어서 여유롭다는 거야? 그 얘기예요? 아니죠. 처리 능력이 처리 능력이 그런 선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인 거죠. 그런 공항들은 왜냐하면 효율이 떨어지면 그만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활주로를 늘려야 되는 건데 그걸 운영을 잘 한다면 같은 활주로라도 더 많은 비행기를 이착륙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우리 여행하시는 분들이 인천공항 많이 이용하시는데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였고 또 하나 이건 저도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인데 우리 이분께서 아주 표현을 제대로 해주셨더라고. 이제 우리 그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 통해서 여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이라는 그렇게 막 내세우면서 자랑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터키 같은 데서 이렇게 환승하고 유럽이나 아니면 뭐 중동 이런 도하 같은데 이런 데서 환승할 때 보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우리 유 기자님도 많이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새벽 시간에도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새벽 시간 되면 뭐 조용하잖아. 면세점도 닫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무슨 허브 공항이야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여기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보면 잠깐 읽어드리면 크고 편리한 공항을 지어놓는다고 저절로 허브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브를 하려면 전략을 바꿔야 하는데 단순 환승이 아닌 인천공항 자체가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홍콩과 싱가포르가 허브 공항이 가능했던 것도 도시국가로서 그 자체가 목적지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 지금 인천공항 계시면 이건 진짜 명심해야 돼 이건. 저도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 부분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맞죠, 그죠? 난 완전히 100% 동감을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허브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유 기자님이 또 동의하시죠, 그죠? 많은 곳을 또 돌아다 보니. 물론 이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 다행히 여기도 내용이 나왔지만. 인천공항이 있는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공항에 비해서는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4장에서는 김승조 전 서울대 명예교수님 이분과의 이야기도 또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김승조 교수님은 이제 우주 특히 항공도 그렇지만 우주 쪽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뭐 내용 중에 포인트를 짚자면 이제 항공도 물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키워 나가야 되는 분야이긴 하지만 항공은 이미 굉장히 레드오션 이미 많은 업체들이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다 앞서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표현하신 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이미 각 골목마다 골목 대장들이 다 이미 있다. 그 말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공도 좋지만 이제 아직은 다른 나라도 하지 못한 우주 쪽에 눈을 돌려야 된다.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인상이 남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여행 시대를 뭐 이제 열었다고는 하는데 글쎄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만화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주라고 하면 뭐 지금 우리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나. 뭐 당장 우주에 돈이 들어간다 해도 저희가 사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당장 우주라고 해서 꼭 거창하게 뭐 저기 뭐 화성 가고 달 가고까지 생각은 안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위성 관련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항공 그러니까 우주로 화물을 운송하는 거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지금 사실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물론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그만큼 많은 인재들이 또 들어갈 테고 또 또 일론 머스크처럼 뭐 그런 대단한 사람이 나오려면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뜻이 제가 공감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섹터에는 뭐 이분일 것 같아요. 이어령 장관님인데 그 뭐죠? 많은 분들이 워낙 한국에서는 워낙 유명하시고 뭐라 그래야 돼? 그 지식인의 표본? 뭐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요즘에 좀 어떠세요? 건강이 뭐 썩 좋지는 않으시죠? 그러시죠. 그 제가 전에 들은 얘기로는 우리 이 장관님이 우리 유 작가님이 요걸 이제 정리를 했는데 너무나 잘했다는 그런 후문을 정리를 딱 본인이 표현한 거에 딱 부합하게 본인의 의지에 맞게 정리를 했다는 그런 자랑을 제가 좀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그거고 구구절절이 이 내용이 우리 이어령 참 이게 여러 장관님이라기 하기도 뭐하고 박사님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사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긴 경력 동안에서 사실 장관을 하신 거는 한 1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시죠. 근데 아무튼 참 근데 이어령 장관님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25명의 명단을 리스트를 작성할 때 사실 이어령 장관은 항공 분야의 어떤 전문가라든가 항공 분야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는 이분이 왜 여기 들어가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른 분야가 어떤 내용이나 지식이 이렇게 항공 분야에도 접목이 될 수 있구나.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맞아요. 이게 내용을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다 시간 관계상 다 읽어도 제가 잠깐 물론 저작권 때문에도 이거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몇 개 이렇게 참 이렇게 뭐죠? 우리 인터뷰 해주신 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꼽았지만 이어령 우리 그 전 장관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들은 이건 진짜 뭘 꼽아서 전해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부분 해당되는 부분들이 참 명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 우리 직접 그 집필을 하신 우리 유 작가님이 한번 어떤 부분이 좀 소개해줄 만한 좀 부분이 있을까요? 이 지금 이어령 전 장관님의 인터뷰에서 이제 그 핵심 주제는 이제 항공박물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백화점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백화점에 저희는 뭐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백화점을 가서 뭐 물건을 사고 구경하고 하지만 사실 백화점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물건이나 어떤 것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초현실적인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박물관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 분야 시대와 어떤 부분의 어떤 분야의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진열돼서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 영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백화점이랑도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상시에는 별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그냥 지나치기 쉬웠던 어떤 개념을
이분께서는 굉장히 예.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맞아요. 그 부분을 짚어내주는 게 저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놀랐죠. 그러니까 달리 석학이 아니야. 예. 요거는 제가 정말 요건 안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서양에서는 인간도 새처럼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날개, 그것도 움직이는 날개의 개념이 중요했고 이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카로스의 신화부터 중세의 벽화에 나오는 천사도 날개는 꼭 있었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주 명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나 동양의 신화나 전설을 보면 대부분 날개가 없어요. 그냥 구름을 타고 날아요. 날개 없이도 날 수 있다는 생각. 얼마나 고차원적입니까? 이분이 참 대단하시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겪고 있고 실제로 경험하고 살고 있는 주위의 것들, 굉장히 단순한 경험들, 그런 것들을 확실히 어떤 이런 석학의 입장에서 관점이 다른 거지. 그런 관점이 달리해서 또 표현하는 방식도 쉽고,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라이트 형제 자신의 꿈을 위해 만들려고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너무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책은 꼭 그 우리 김포공항 옆에 있어요. 그 국립 항공박물관이 가시면 대한민국의 항공을 말한다. 요거 오디오북으로도 돼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접하시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직접 책을 집필하신 우리 유 작가님이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한 5개 챕터에서 주요 부분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게 근데 유 작가님 그 초반에 보면은 뭐 최초에 비행하신 안창남 우리 그분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역사적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무슨 영화 청년이라는 영화인가? 네. 거기서 뭐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비행사에 대한 고증이 좀 뭐 논란거리도 최근에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있습니다. 고증 부분이랑 팩트 체크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왜냐면 또 향후에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어쨌든 지금은 대부분 밝혀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팩트 체크 자체가 어렵진 않고, 왜냐하면 다들 그 당사자들에게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또 확인을 하고 했으니까 팩트 체크 자체가 어렵진 않고요. 다만 저희가 이거 하는 과정에서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거가 있는 경우죠. 예를 들면 지금 권규혁 선생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년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조종사가 박경원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누가 먼저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박경원 같은 경우는 뭐 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최초의 여류 조종사가 권기혁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이런 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다른 부분도 지금 알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책에는 안 나와 있는? 뭐 그거는 제가 지금 뭐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국내 초창기 조종사들, 우리나라의 어떤 항공의 초창기 시대에 조종사를 했던 분들, 그분들에 대한 얘기가 또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이런 책을 집필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새롭게 발굴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렇죠. 저도 전에 듣기로는 이름의 성씨가 박씨인데,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저기 예전에 무슨 고려공산당이라고 그러나? 고려공산당 소속으로 그 뭐 한국 최초로 비행기를 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뭐 일단 뭐 객관적인 뒷받침해줄 자료가 없어서 뭐 그거는 뭐 누군가 하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얘기도 제가 전해 들은 바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뭐 그건 이제 그 전문가들이 또 밝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서라는 걸 발간하면 사실 총서 자체 물론 결과물도 좋지만 그거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또 아까 같이 그런 부분을 또 새롭게 그러니까 알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주제를 한번 제시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면이 사실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 작가님은
항공 전문이세요. 이제 기자로서도 그렇고.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민간 항공 부분과 그다음에 군 쪽 항공도 우리도 덕후들은 또 엄청나게 또 혹시 저희 방송 들으실 분들에서 이쪽 덕후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밀리터리 쪽도 굉장히 또 전문적인 분야고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도 많은 분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유 작가님 어떤 쪽이 더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좀 있어요? 저는 뭐 둘 다 관심이 있지만 예전에는 밀리터리에 더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민간 항공 쪽에 관심이 더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밀리터리는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뭐 전투기나 헬리콥터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민간 항공은 우리가 직접 내가 항상 접할 수 있는 거고 여행 갈 때 타는 거고 또 국내에서는 아직 좀 힘들지만 뭐 레저 항공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민간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가서 그렇지 이게 해외여행이 이제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뭐 위드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정상적인 상황으로 근접해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서 해외여행을 다시 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글쎄 전 개인적으로 그냥 공항을 가거나 하늘을 나는 그게 비행기가 됐던 뭐 하다못해 동네에서 한강변에 가서 날리는 연이 됐든 그 무언가 날아가는 물체에 대한 로망과 동경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예, 저는 글쎄요. 안 해봤어요? 아니 저는 해봤는데 이게 지극히 주관적인 거라. 그러니까 항공을 왜 좋아하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이라는 거는 뭐냐면 비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비행을 하지 않으면 그냥 땅에서만 있다는 거는 그냥 2차원적인 평면에서만 사는 거잖아요. 근데 비행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다시 3차원 공간을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차원을 하나 더 높여서 그렇죠.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비행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관적이겠지 다. 근데 아무튼 모르겠어. 그냥 막연한 동경. 그죠? 내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도 신나고 재밌는 일이지만 내가 날개가 아마 나이트 형제도 그렇게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날개가 달아갖고 요즘에 저도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는데 제 자전거도 속도가 꽤 맘 먹고 내면 나오는 자전거인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만 그러면 내일은 자전거를 타고 내려갈 때 옆에다 뭘 한번 달아볼까? 그러면 살짝이라도 뜨지 않을까? 아니 이론적으로는 떠야 맞잖아. 이론적으로잖아. 제트 엔진이 아니라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부력, 양력, 추진력, 기타 등등 해서 조건은 갖춰진다면 지속은 못하더라도 몇 초간은 살짝 뜰 수 있다. 그걸 실험해 볼 수 있겠다라는 엉뚱한 생각도 해보거든. 아까 전에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군에서부터 시작을 항공이 발달하다 보니까 민간 부분이 지금 아직도 오늘날에까지도 아직 발달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유럽이나 특히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항공 클럽이 있고 사람들이 그 항공을 즐기거든요. 맞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즐기질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접해야지만 그걸 또 좋아하고 또 뭔가를 원하게 되는데 접할 기회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라도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사람들이 항공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그만큼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또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런 책이나 또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항공이 얼마나 재미있고 또 막연히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어떤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접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항공 쪽 전문가로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그 나라의 경제력과도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꼭 경제력만 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이른바 영공이라고 그러나 하늘의 공역. 그걸 공영? 그게 우리나라는 적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작은데 그건 뭐
뭐 일반인들이 레저로 즐기는 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레저, 없다고 들었어요. 아, 레저 수준은 문제가 없고. 예. 아, 그렇구나. 저번에 우리끼리 농담적으로 영국에 한번 이런 무슨 클럽들이 많다고 그 한번 취재 갈 수 있으면 가자고 한번 농담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현실을 만들려다가 못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영국 같은 이런 나라는 뭐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네. 글라이더도 되게 발달돼 있는데 네. 글라이더는 사실 뭐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네. 얼마든지 네. 자격증을 따서 탈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예.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사실 지금 쉽지 않거든요. 이거 좀 안 되나? 무슨 정책적으로나 뭐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이렇게 일반 서점에서 접할 수 있게는 안 되나요? 그런 건 잘 이거는 모르세요? 그렇게는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총서라고 하면 뭐 뭔가 총서가 뭔지 대부분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총서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박물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책을 갖다 총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무슨 학술 총서라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 학술 총서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일단 이 책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쉽게 쓰여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봄으로써 항공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일종의 입문서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진짜 항공의 큰 뜻을 품은 우리 뭐 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일부러 챙겨서라도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책을 이제 그 집필을 하시고 직접 하신 분의 역할도 컸죠. 왜냐 쉽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책을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의미를 생각하자면 저도 뭐 이걸 조사하면서 또는 쓰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항공의 역사 또는 여기서 뿌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항공은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졌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의외로 우리나라의 항공의 역사가 이렇게 짧지 않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항공의 뿌리가 결코 짧지 않다라는 그런 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다음은 지금 여기서 제가 언급을 아직 안 했지만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전투기 개발을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나 어떤 자금으로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막 굉장히 회의론적인 것도 회의도 많았지만 결국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왜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세계 최고의 비행기, 전투기나 뭐 무기를 해외에서 사오면 되지 꼭 그걸 우리가 개발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세계 최고의 무기를 해외에 도입한다는 말은 요즘같이 기술 경쟁 시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기는 우리가 사올 수 있지만 그 무기를 우리 마음대로 쓰질 못한다는 거죠. 그 사용법.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여기가 항공이니까 항공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전투기가 뭐 F-35 또는 F-15K인데 이게 미국에서 사온 전투기다 보니까 기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안이 굉장히 심한 거죠. 미국 쪽 입장에서. 그래서 이 전투기를 우리한테 팔았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투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전투기의 정비를 할 때는 절대로 그 봉인을 뜯지 못하고 그래서 함부로 우리 거지만 우리 맘대로 이거를 정비를 할 수도 없고 봉인도 못 뜯어요? 절대 못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투기를 샀지만 뭐 미사일이나 폭탄은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달 수도 없어요. 그다음에 한마디로 이 전투기를 우리 거지만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출발 이륙 정도만 착륙 그렇죠. 그야말로 활용만 하는 거지 이게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약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KF-21도 개발하는 건데 일반인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책에서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은 거를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재밌다. 여기 나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잘못했네. 마무리 멘트가 아니네. 저기 지금 보면 이영덕 대한민국 전 항공회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분 내용인데 이분이 과거 전투기 조종사를 하실 때 전투기의 그 뭐 시트인가 뭐 어떤 부분이 잘못 좀 뭐가 문제가 고장이 나서 그 시트 크기가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어떤 부품을 그 시트에다가 끼워 놓으면 교체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너무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지 않고 우리 맘대로 부품을 개발해서 끼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건데 그거를 우리 맘대로 그것조차도 무슨 뭐 미사일도 아니고 무슨 기관총도 아니고 그냥 책에는 안 나왔나? 그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왜 자꾸 근데 여기서 들은 거 같아요. 시트의 뭐 일부를 가지고도 우리 맘대로 못해서 결국은 그거를 못했다는 거. 그런 어떤 서름이죠, 그것도. 그래서 우리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말이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그쪽 군 관계된 사람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알지. 그래서 뭐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 가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무슨 뭐 단순한 애국심을 근거로 한 뭐 자주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서러운 좀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네, 그죠? 그래서 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 뭐 해병대 헬리콥터 얘기도 그렇고 뭐 수입을 한 해 개발을 국산으로 쓴 애 말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헬리콥터 수리원 헬기가 뭐 문제가 많네 하는데 당장 문제가 많더라도 국산을 키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뭐 수입이 비싸서가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런 문제점들이 많다는 거죠. 뭐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그거를 아마 아신다면 어떻게든 우리 거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좀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 제가 그 어떤 챕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초창기에 이제 그 항공 관련해서 이제 뭐 정비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서 미국인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그 스토리가 내가 어느 챕터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제가 인상이 좀 남는데 그런 기술력은 어느 정도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전투기를 만들고 이거 아니라 그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보존하고 관리하고 수리하고 정비하는 그런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지금 민간 항공이 됐던 저게 됐던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기술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를 요즘에 무슨 산업들이 다 그렇지만 어떤 선도하는 업체들이 있다면은 후발 업체들이 그 시장을 그러니까 따라잡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보다는 좀 늦은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그러니까 MRO 같은 경우도 항공기 정비하는 그런 분야인데 우리나라가 당연히 기술력이 딸리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거를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시장이 뛰어들기에는 좀 힘든 거지. 후발주자로서는 그 분야의 앞선 선진국들이 기술에 대한 이미 시장을 다 주지도 않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 무슨 미사일 허가해줬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문제는 또 아니에요? 허가의 문제는 아니야? 그렇죠. 그 정비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죠. 그렇구나. 그래요. 이런 얘기는 들을 수가 없지. 우리 유 기자님 같이 또 이쪽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 아니면 들을 수 없고. 자, 대략 그러면 오늘 요 정도로 혹시 남겨주실 말은 또 없으시죠? 네. 자, 아무튼 한 2시간 정도 들어도 모질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차 마시면서 들었는데 일단 방송이 이게 또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오늘 한 1시간 조금 남짓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작가님 감사드리고 저희 트랩북스는 어쨌든 저희는 또 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배 얘기. 이번에는 항공 얘기했다면 나중에 누가 또 크루즈나 배에 있으면 우리는 어차피 뭔가를 타고 자전거가 됐든 걸어서든 무언가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면 내가 머문 공간에서 어디론가 떠나면 모든 것이 여행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 작가님 여기 참여해서 한번 요거 한번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